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터널을 지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가 그 저주받은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일 남짓 됐을 무렵이었지. 서울에서 강원도의 농장까지 가다 보면 터널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터널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이었어. 그 문제의 터널은 예전에 잼버리였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국도길 터널 중에 한 곳이었는데 내가 본 그 터널 안은 다른 터널들보다 등이 많아. 더 밝은데 전체적으로 더 어둡고 침침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왜 그런 거 하니 같이 일하던 형이 말하길. 예전에 터널 안에서 사고로 불이 났었는데 앞뒤로 사고차에 막혀서 중간에서 타 죽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 후부터 그 터널을 지날 때마다 터널 중간 조금 지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지. 이야기해주는 형도 아침에 우유 씻고 나가다가 몇 번 들었는데 정말 소름 끼친다고 하더군. 우유 씻고 나가는 그 시간대가 하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시간대였거든. 그 후부터는 그곳으로 안 가고 고속도로 타고 좀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고. 나야 뭐 지금도 안 믿지만 그때도 귀신이란 게 있었겠냐고. 마냥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우유 실어 나갈 때 싫다던 형을 조르고 졸라서 결국 그 터널에 가보게 되었어. 안 그래도 썰렁한 강원도 국도에서 차 한 대 홀랑 그 어두침침한 터널을 지나려니 그것만으로도 오싹하더라. 터널 벽에 덕지덕지 그 흐름이 무슨 괴물 같아 보이기도 했어. 그런데 형이 말한 라디오 지지직 하는 소리는 안 나더군. 한 번이라 그런가 싶어 두어 번 더 가봤는데 형이 말한 이상한 소리는 결국 나지 않았어. 역시 헛소문이네 생각하고 있고 지내다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아저씨와 나, 형 셋이서 오랜만에 산골을 내려와 춘천에서 닭갈비 뜯고 노래방도 갔다가 농장에 되돌아가는 길이었지. 고속도로를 타고 갈까 하다 그냥 낮에 다니던 그 잼버리 국도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어. 난 옆에서, 아저씨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야. 잘 가던 형이 갑자기 쏘스라치면서 급정거를 하길래 나도 화들짝 깼어. 눈을 떠 보니까 그 터널인 거야. 근데 터널에 불은 띄엄띄엄 들어와 있었고 시동은 왜인지 꺼져 있었고 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핸들에 머리를 박고 괴성을 지르고 있는 데다 정말 무서웠던 것은 바로 그 라디오였어. 지지직 하는 소리에 따다닥 하고 뭔가 타는 소리. 그리고 꼬마 애들 울부짖는 소리에 뒤섞인 비명소리가 라디오에서 엄청나게 크게 울려 나오고 있는 거였지. 나도 반쯤 정신이 나가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 지옥 같았어. 옆에 형은 완전히 겁에 질려서 불러도 머리를 박고 괴성만 지르고 있고 나도 무서워서 형 팔을 꼭 잡고 그렇게 몇 분을 있었는지 몰라. 그러다 누군가가 우리 차 창문을 마구 두들기는 거야.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그제서야 나는 정신이 돌아오게 됐지. 그 사람 말이 지나가다 보니 터널 한가운데서 차가 경적을 울리며 가만히 서 있길래 뭔 일 있나 싶어 와 본 거라더군. 정말 무슨 가위 눌리다 깬 것처럼 정신 차려보니 굉음을 내던 라디오에서는 노래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불도 거의 나갔던 터널도 몇 개만 빼고 전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더라고. 형은 그때까지도 덜덜거리면서 울고 있었고 웃기게도 아저씨는 지금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뒷좌석에서 편히 자고 있었어. 결국 패닉 상태가 된 형은 조수석에 옮기고 내가 운전하고 가려는데 나도 아주 매가리가 풀려서 핸들을 돌릴 기운도 안 나고 자고 계시던 아저씨를 깨워서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피식 웃으며 원래 터널 같은 데서는 주파수가 약해지면서 다른 잡주파수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괜한 헛소문을 의식하니까 착각한 거라고 치부해버리니 할 말이 없더라. 착각도 정도가 있지. 옆에 형은 아직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결국 아저씨께 운전대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자기도 피곤하다면서 그냥 좀 더 가다 보면 펜션이 하나 나올 거라고. 거기서 좀 자고 아침에 나서자고 하시길래 그러자고 했지. 그렇게 간 곳이 바로 천국 리조트였어. 나중에서야 형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터널에서 어찌된 일이었냐면 처음에 터널에 진입할 때부터 라디오가 지지직 거리기 시작했다고 하더군. 그러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터널 벽에서 갤로퍼 같은 차가 달려나왔다는 거야. 급정지할 틈도 없이.
정면에서 갑자기 피투성이 애가 뛰쳐나왔고 그 애를 치는 순간에 난 잠에서 깼던 것이었지. 안타깝게도 형은 그 이후를 기억 못하더라고. 난 아무것도 본 게 없었는데 터널 안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고 형은 분명 헛것을 본 거겠지만 나는 알아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형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나 또한 옆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내가 그때 봤던 그것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 병원 괴담.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다. 당시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상한 일이었달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딱 중간고사 직전이었기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새벽녘에 복통을 느껴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바로 입원하고 수술을 준비했다. 수술은 다음날 일정이 잡혔기에 나는 진통제를 먹고 병실에 누워 있었다. 병실은 6인실로 꽤 컸지만 입원 환자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뿐이었다.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친 어머니가 갈아입을 옷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문병을 오셨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을 병문안하러 온 듯했다. 어머니는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신세질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셨다. 할머니도 젊으니까 금세 나을 거예요. 우리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미소 지어주셨다. 분위기가 참 좋은 분이었다. 할머니는 옆 사람의 침대 커튼을 열고 들어가 1시간가량 이야기하더니 집으로 돌아가셨다. 곧 면회 시간이 끝나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밤 나는 다음날 수술 받을 생각에 걱정이 돼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자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옆 침대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 병실에 누가 입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몇 달간 혼자 있어서 정말 심심했다네. 자네는 왜 입원한 건가? 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까 할머니의 부군 되시는 분 같았다. 상냥한 목소리였다. 맹장염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져서 곧 시험인데 큰일 났지 뭐예요. 나는 학교 이야기와 동아리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 넣었다.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불안했기에 더욱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했기에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젊은 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나는 실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의 입원 이유를 여쭤봤다. 이제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구나. 아마 얼마 못 버티겠지만 괜찮아. 아마 퇴원하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떠나겠지만 말이야. 온몸에 병이 퍼져 있는 듯했고 확실히 괴로운 기색이 목소리에서 묻어나셨다. 나는 갑자기 슬퍼져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퇴원하겠지만 병문안도 올게요. 분명 건강해지실 거예요. 스스로 아파보니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아버지가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전신 마취였기에 그 후 반나절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뜨니 이미 저녁이었고 침대 옆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경과가 좋으면 퇴원할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 다른 병실로 옮기셨나 싶어 퇴원하는 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과는 예상보다 순조로워. 닷새 정도 있다 퇴원하게 되었다. 내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다. 나는 할아버지는 어디로 병실을 옮기셨나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할머니의 눈을 보고 당황했다. 할머니는 내게 편지를 건네주셨다. 그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건네주는 게 늦어져서 미안해요. 거기에는 마지막 밤 혼자가 아니라서 즐거웠네. 고마워.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게나. 라고 적혀 있었다. 약간 삐뚤빼뚤한 글씨로 말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수술을 받고 있던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던 것이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불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셨다. 할아버지는 목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하다 성대를 다쳐 이야기는커녕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편지는 죽기 전날 밤 스스로 임종이 가깝다는 걸 느끼고 썼을 거라는데 지금도 나는 그날 밤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곤 한다.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묘하다고 생각하지만 할아버지의 상냥한 목소리는 평생 잊지 않을 작정이다. 세 번째 이야기, 괴한들. 정원이 즐비한 주택가였다. 옛날 부촌 스타일이죠. 11시가 넘는 늦은 시각, 누나의 귀가를 기다리던 즈음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더랬죠. 집 앞에서 문을 열려던 누나를 주먹으로 배를 때린 뒤 쓰러진 누나 머리채를 쥐고 끌고 가려던 순간을 목격한 엄마의 앙칼진 비명이었습니다. 정원이 많은 주택가라 외부 범죄자들의 주된 타깃이 되던 곳이라 옆에 알루미늄 밧다를 항상 세워두고 있었더랬습니다. 엄마의 앙칼진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밧다를 들고 뛰쳐나갔는데 저만치에서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모자 쓴 놈이 보이더라고요. 당시 운동에 매진하던 시절이라 저 정도 거리면 내가 잡는다라는 느낌이 오더군요.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정말 혈기왕성하던 시절이라 저 놈은 내가 오늘 때려잡을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뛰는데도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맨발이었지만 늦은 밤 불빛들이 주마등처럼 옆을 스치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큰 도로까지는 꽤 긴 거리였었고 저는 저 놈 잡아라 외치면 숨이 찰 것 같아서 전력으로 뛰기만 하자고 마음먹고선 작정하고 뛰었습니다. 100m를 13초대에는 충분히 끊을 수 있었고 1km는 전력 질주가 가능하다 자신했죠. 하지만 범죄자의 도주 스피드는 정말 초인적이었습니다. 젊은 놈이 틀림없는데 몸도 호리호리하고 키는 170대 초반. 그래도 걸어서 대로까지 15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둘이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바로 앞까지 근접했을 때는 그놈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리더군요. 일단 잡으면 죽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대로변에 이르렀을 때 그놈이 옆으로 돌게 되면 스피드가 떨어질 텐데 바로 몸으로 덮쳐야겠다 생각했었죠. 근데 그 순간 8차선 대로를 향해 좌우도 살피지 않고 스피드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하는 겁니다. 어차피 강간미수로 잡힐 바에야 죽자고 생각했는지 그냥 돌진하더군요. 정말 0.1초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뛰쳐들어가는 겁니다. 순간 이놈을 잡을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급히 멈추려고 해도 대로변 1차로였습니다. 그놈은 정말 8차선 대로를 그렇게 직진 풀스피드로 건너는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우두커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더랬죠. 그제야 저를 살펴보았는데 사각 팬티 바람에 우퉁간 상태고 맨발의 바닥까지 대로변 버스 정류소 사람들이 미친 놈 보듯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야 긴장도 풀리고 숨이 몹시 차다는 사실과 지금 내 물꼴이 엉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사람들의 시선과는 무관하게 돌아서는데 저 놈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겁탈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 놈을 오늘 꼭 잡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쉬움과 좌절감이 들더군요. 물론 잡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잡아챈 다음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서도 말이죠. 후에 경찰에도 출두하고 인상차게도 말해주고 경찰들이 한 달 가까이 집 앞에서 잠복 근무도 했었지만 결국 그놈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놈이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마음에 오싹하기도 하고 한동안 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때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둠 속에 거친 숨소리만 들리던 그 골목길의 아스름한 광경이 계속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경찰이 되고 싶어서 경찰 간부 시험을 꽤 오랫동안 준비했었어요. 대학 동기들이랑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소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경찰이 되었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놈을 놓친 것과 더불어서 항상 그걸 아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말씀의 의미. 이제 보인다, 이제 보여. 종이와 붓을 가지고 오너라. 우리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 남긴 말이다. 아직도 친척들 사이에서는
왜 할아버지가 그런 말은 했는지 갑론을 박이다. 나는 그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상상하자니 너무 무섭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유품 정리를 도우러 할머니를 따라갔었다. 오래된 사진이 잔뜩 나왔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기분 나쁜 사진이 나와 점점 무서워졌다. 흑백 기념 사진인데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온천 마을을 배경으로 자세를 취한 사진이었다. 그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할아버지가 서 있는 위치가 사진의 중심이 아니었다. 슬쩍 보기에는 보통 사진 같지만 중심에 서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할아버지 곁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고 거기 기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귀신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심령사진이 아닌가 싶어 오싹했다. 그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들고 할머니에게 여쭤봤지만 당시 할머니는 묘하게 치매 기운이 오기 시작할 때였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으셨던 기억만 난다. 집에 돌아와 나는 아버지에게 사진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는 영감 같은 게 강하셨나요?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묘하게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다. 바보냐, 너 그 사진을 찍은 건 할머니잖아. 아무래도 귀신이 보이는 건 할머니 쪽이었던 모양이다. 그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5번째 이야기, 귀신을 봤다. 별로 무섭지 않고 짧은 이야기인데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도 참 미스테리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여름 당시 고1이었던 저는 자정에서 새벽 1시로 넘어가는 시간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져 집 앞에 슈퍼로 나섰습니다.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고 슈퍼를 나와 다시 저희 아파트 방향으로 걷는데 아파트 화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밖에서 보면 아파트 각 세대의 베란다들이 보이고 1층 쪽은 나무랑 잡풀들이 우거진 대충 설명드리자면 그런 구조가 이 슈퍼에서 나오면 바로 보입니다. 평소엔 잘 쳐다보지도 않는 곳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쪽으로 시선이 향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좀 희한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충 20대 초중반의 긴 생머리, 나시 형태로 된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1층 베란다와 베란다 사이 엘리베이터 홈에 바짝 붙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베이터 홈이란 보통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기점으로 양옆에 세대가 입주해 있는 형태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 외관에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부분이 쑥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여자는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숨바꼭질하는 아이가 들키지 않기 위해 벽에 딱 달라붙어 있듯이 태연한 표정으로 그렇게 서서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눈동자만 굴리며 계속 제게 시선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여자를 지나치는 그 순간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했던 게 그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혼자 있는 것도 그랬지만 쫓기는 사람처럼 벽에 딱 달라붙어서는 미동도 없이 눈길만 주던 모습이 왠지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만의 단순한 착각일 수 있고 저처럼 밤잠을 못 이루다가 산책을 나왔을 수 있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했습니다. 산책이라면 바로 옆에 공터도 있고 주변에 공원도 많았는데 굳이 낮에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장소에 그렇게 서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전 흔히 귀기를 느낀다거나 무언가를 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살면서 가위에 눌린 적도 손에 꼽을 정도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랄까. 그 순간에 직감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반적인 사람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름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본 여성분이 물론 사람일 확률이 더 높았겠지만 만약 귀신이었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피칠갑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하얀 소복을 입은 정형화된 귀신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 그냥 무심코 지나친 사람 중 하나가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 말이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이 이외에도 아파트 앞에 놀이터 그네가 사람도 없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 혼자 왔다 갔다 한다던가 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대학 기숙사 괴담.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 기숙사 생활하던 때 직접 겪은 일입니다. 기숙사라고 해도 남자들만 있는 기숙사라서 다른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대학들도 다를 신축 기숙사로 층고도 높고 안락한 기숙사겠지만 제가 대학에 들었을 때에는 군대 생활관처럼 2층 높이의 빨간 벽돌로 지어져 있고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서 한 방에 4명씩 들어가 생활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2개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2층 침대가 있습니다. 창가 쪽으로는 책상 4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학기 시작하고 얼마 안 가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 4명 중에 2명의 룸메이트는 주말이라 집에 가고 없고 가장 나이가 많았던 형과 저만 남아 주말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형은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 나절 일어나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던 저는 형 점심 먹으러 갈 때 저도 깨워서 같이 가요. 하고는 잠깐 꿀 같은 쪽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2층 침대 중에 1층을 사용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잠이 잘 안 와서 침대에 누워 옆으로 몸을 뉘이고 눈이 점점 감겨가던 중 정신은 이제 잠이 들기 직전 나른하고 몽롱하게 눈이 반쯤 감긴 상태. 바로 그때 열심히 게임을 하던 형이 슬그머니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밝게 비치는 역광에 형은 검은 실루엣만 보이는 채로 그대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이 저를 향해 얼굴을 돌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로 반응하지 않자 형은 또 한 번 일어나 밥 먹으러 가자. 저는 또렷한 의식은 없이 그저 형이 나를 깨우는 건가 하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시였지만 눈은 떠지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더니 순간 갑자기 형의 손이 제게로 가까워지고 형의 말소리가 절규처럼 제 귓속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형의 실루엣이 뭉게뭉게 커지더니 정말 엄청난 속도로 절 덮쳐왔습니다. 저는 그저 굳어진 채로 신음만 뱉어내다가 5초 정도도 지나지 않아 벌떡 일어나 지더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팔다리가 저릿저릿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소름 돋는 건 제가 그렇게 벌떡 일어나 형을 바라보니 형은 아직 컴퓨터에 앉아 게임을 하던 중이었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형, 저 깨우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고 형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데 이게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전부터 가위에 종종 눌렸었고 요즘도 간혹가다 눌리기도 하는데 아마 이때도 가위에 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위에 눌려도 그런 헛것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최근에 한 번 또 비슷하게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지만 정말 그때만큼 임팩트 있는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7번째 이야기, 부산의 지하철 괴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부산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아는 형에게 들은 실화예요. 부산에는 지하철이 1에서 3호선까지 있는데 그중 2호선에 있는 시립미술관이라는 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형은 그곳에서 군대를 못 가고 공익이라고 하나요? 사람들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표 안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 잡는 지하철의 잡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하루는 평소 일과랑 똑같이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보고 있었는데 부산 사는 사람들 지하철 보시면 알 거예요. 지하철 끝쪽에 보면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제일 첫 머리 쪽 부분이에요. 거기에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여자와 아이가 손을 잡고 그대로 서 있어 더랬답니다. 반대편 지하철역만 바라보면서요. 그때 형 생각은 굳이 서 있지 않고 뒤에 앉아서 기다려도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차 오면 바로 타고 가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보고서 올라갔더랍니다. 교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막차가 올 시간에 한 번 더 역에 내려갔대요. 막차 타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러 역을 걷고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그 여자와 아이가 그 위치 그대로 같은 자세로 서 있더래요. 5시간이나 지난 그때까지 아무런 표정과 자세의 변화도 없이 뭔가 오싹해져서 그 여자와 아이 앞에 한 8m 앞에 서서는 위에 역무실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그 형 이름이 현철인데요.
형님 저 현철인데요. 지금 역에 카메라 보고 있어요. 형님 혹시 맨 끝 카메라에 어떤 여자랑 아이 한 명 안 보여요? 라고 묻자 형이 대답했습니다. 여자랑 아이 안 보이는데 지금 그쪽엔 니밖에 없다. 빨리 올라온나. 하고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 형이 혹시나 전화기에 대고 형님 제 앞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그 귀신이 고개 돌려서 확 쫓아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 못하고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형체들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걷지도 못하고 있는 그 찰나에 뒤쪽의 계단에서 술 취한 취객이 막차를 타러 내려왔대요. 그 순간 너무 사람이 반가운 나머지 손님을 막차에 태워 보내야 하는데 막차가 끊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부축하는 척하며 데리고 올라갔대요. 그 순간 막차가 와서 문이 열리고 그 여자와 아이가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열차 안으로 들어갔더랍니다. 몸은 들어간 그대로 앞을 향해 있고 고개만 거꾸로 뒤집혀서 밖을 보고 씩 웃고 가더랍니다. 8번째 이야기, 무거운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과서와 참고서가 너무 많아서 혼자 들고 가기에는 너무 벅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같이 기다려주던 친구는 먼저 일이 생겨 돌아가고 어느새 저 혼자 교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해진 저는 화장실이라도 가기 위해 교실을 나섰습니다. 제가 있던 교실은 3층 복도 동쪽 끝이었는데 화장실은 반대쪽인 서쪽 끝에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건물이 워낙 오래되었고 복도가 유난히 길어서 가는 게 좀 꺼려졌지만 그래도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에 무언가 아른아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3학년 선배인 줄 알았습니다. 서쪽 복도에는 3학년 교실이 있기 때문에 두고 온 물건이라도 찾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 학교의 교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갑자기 화장실로 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도록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화장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어느 곳에도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곳이 1층이었다면 창문으로라도 빠져나갔을 텐데 그때 제가 있던 곳은 3층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에 모습을 감췄다는 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저는 서둘러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잠시 뒤에 어머니와 동생, 수희 아저씨가 올라와서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교과서가 무겁게 느껴졌던지. 9번째 이야기, 기괴한 의자 괴담. 몇 년 전 제가 어렸을 적에 있던 일입니다. 저는 2살 차이 나는 언니와 함께 밤 늦게 집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서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살던 집과 그 주변은 저녁 7시 정도만 되어도 주변이 어두컴컴해져서 오싹한 느낌이 드는 골목길이었습니다. 만약 가로등이 켜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어둠의 거리를 걷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열고 나서도 계단을 내려가야만 했죠. 그 계단을 내려오면 2개의 문이 보이는데 그중 오른쪽 문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옆에는 또 다른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옛날에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매우 낡고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의자가 정면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그 의자가 신경이 쓰였던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그 의자를 올려다봤던 것입니다. 그 의자에는 하얀 소복을 입고 검은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긴 머리를 가진 이상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귀신인지도 모르고 언니에게 언니, 저기 어떤 여자가 앉아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가리킨 곳을 보았지만 그저 낡고 허름한 의자만이 보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 역시 오싹한 한기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언니는 그저 멀뚱멀뚱 바라만 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벌떡 일어서서는 우리에게 한 발자국씩 빠르면서도 느리게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언니에게 언니, 저 여자가 우리한테 오고 있어 라고 말했고
언니는 그제서야 위험하다는 생각에 저를 들쳐 업고서 집으로 뛰쳐들어갔죠. 지금 와서야 생각나는 거지만 당시 옆 동네에는 불타 없어진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놀곤 했었는데 그 집과 이 사건이 연관된 건 아니었을지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10번째 이야기, 예지몽. 10여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 4명과 함께 종로 숭인동에 술을 마시러 갔다. 완전히 떡이 되도록 마신 후에 슬슬 헤어지려던 때 저와 집 방향이 같은 친구 놈이 오바이트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머지 3명은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그 녀석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하철도 끊긴 시간이었던 때다.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할 수 없어 일단 근처 PC방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일단 PC방에 들어서긴 했지만 딱히 할 만한 게임도 없었던 터라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슬슬 잠이 쏟아지길래 옆을 봤더니 친구는 이미 잠에 빠져 있더군요. 저 역시 그대로 엎드려 잠을 좀 청하기로 했다.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주택가에서 아까 먼저 보냈던 친구 중 한 놈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검은 자동차 하나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검은 차에서 사람이 내리더니 친구를 납치하듯 태워서 끌고 가는 겁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곤히 자고 있던 옆자리의 친구도 헉헉거리면서 깨어 있었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우리는 그 즉시 PC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꿈에 나왔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불안해져서 전화를 계속했고 다행히 친구는 택시 안에서 자고 있었던지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뒤에 혹시 검은 차 하나가 따라오고 있지 않냐고 물었죠. 그런데 친구 말이 뒤에 검은색 차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바로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려서 사람 많은 쪽으로 바로 뛰라고 했죠. 다음날 친구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자기가 내리자마자 따라오던 차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리더니 자기를 미친 듯 쫓아왔다고 합니다. 친구는 다행히 근처 편의점으로 내달려서 겨우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종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나서야 알게 된 일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납치한 후에 중국의 지방 소도시나 어촌으로 인신매매하는 집단이 있어 수사 중이라 하더군요. 만약 그때 제가 PC방에서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지금 친구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11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꿈.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묘하달까. 예지몽 같은 할머니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할머니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증조 부모님이 살았던 집의 거실에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웬 군인이 무언가를 들고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들어있는 보자기를 할머니께 건네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건네받은 할머니가 그 보자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순간 이모 할머니께서 방에서 거실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증조 할머니께서 안 된다며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는 그 보자기를 낚아채서 이모 할머니 쪽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모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그 보자기를 받아들었는데 갑자기 마당 쪽에서 웬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모 할머니를 물고 도망쳤고 곧 엄청난 비명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할머니가 이상한 꿈에 초조해하고 계실 무렵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꿈으로 보았을 때는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를 살려주신 것 같지만 그렇다면 왜 이모 할머니께 그 보자기를 던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자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져온 군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네요. 만약 그 보자기를 계속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더라면 상을 치르게 된 사람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시체 유기. M이라는 남자가 체험한 이야기이다.
MC는 학교를 마치고 매일 밤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시간대는 밤 8시에서 9시 30분. 학원은 집에서 자전거로 15분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학원 앞에는 드넓은 숲으로 이루어진 공원이 있었는데 MC의 집에서 학원까지는 이 공원을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 벌레가 MC의 오른쪽 눈에 들어갔다. 순간적인 상황에 벌레를 쫓으려고 하다가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놓쳐버려서 산책로에 있던 벤치와 충돌하고 말았다. 당연히 자전거에서 떨어진 MC는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끌고 가기로 했다. 몇 분 후에 공중 화장실이 보이기 시작했고 MC는 공중 화장실을 향해 걸어갔다. 공중 화장실 앞에는 수도꼭지가 있었고 MC는 물이 필요했다. 떨어질 때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등불 아래에서 다리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출혈이 심하고 피부가 벗겨져 안쪽에 속살이 보이고 있었다. MC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 상처가 난 부위에 물을 뿌려서 피와 먼지를 씻어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안은 한쪽 벽에 매직펜이나 볼펜으로 낙서가 심하게 되어 있던 상태라 많이 더러웠다. 다행히 비데로 된 서양식이었던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몇 분 후 볼일을 마친 MC가 화장지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였다. 휴지가 없다. 휴지심만 남아있을 뿐. 예비용 물티슈도 가방에 있었는데 그 가방도 자전거 바구니 안에 있었다. 사람이 있는지 불러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비데의 버튼을 눌렀다. 비위생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쓰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기로 했다. 물이 나올 기미가 없었다. 비데의 노즐이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다. 빨갛고 걸쭉한 것이 소음과 함께 노즐에서 뻐끔뻐끔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새빨갛게 변기를 물들여갔다. MC는 재빨리 비데 버튼을 눌렀다. 소음이 사라지고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우선 이 새빨간 이물질을 빨리 내려보내고 싶었다. MC는 물 내리는 버튼을 눌렀다. 흘러가지 않았다. 변기가 막혀 있는지 천천히 물이 올라왔다. 색도 일반적인 물의 색깔이 아니라 빨간색이었다. 결국 변기와 수면까지 거리가 2cm 정도 되는 지점에서 멈췄다. MC는 잠시 생각하다가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기로 했다. 몇 분 후 MC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MC가 있는 화장실 안까지 오자 딱 그쳤다. 저기요. 휴지가 없어요. 괜찮다면 다른 곳에서 가져다 주실래요? 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저기요. 저기요.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다. 점점 무서워진 MC는 혹시 위에서 쳐다보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머리 위를 올려다 보았다. 뒤통수가 보였다. 문을 등지고 서 있는 것 같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키가 정말 크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계속해서 MC의 말을 무시했다. MC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전혀 열리질 않았다. 똑똑똑, 똑똑똑. 문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일정 간격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안에 사람이 있다고. 적당히 해라. MC가 소리를 지르지만 노크는 그칠 줄 모른다. 밖이 신경 쓰인 MC는 문 틈새로 들여다봤다. 밖에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는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있는 소년이 문 앞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MC의 시선을 알아챘는지 소년이 딱 멈추더니 MC가 있는 화장실을 향해 다가왔다. 더 이상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MC의 시선 앞에 소년이 멈춰 섰다. 온몸이 흠뻑 젖은 상태. 게다가 젤리처럼 변색된 흰색 피부. 썩고 있는 것인지 악취가 코를 찌른다. 소년이 자신의 오른팔을 우두두 긁어대기 시작했다. 흰색 젤리 피부는 순식간에 벗겨져 나갔고 하얀 뼈가 보이기 시작했다. 온몸이 가려운 듯 신체 곳곳을 긁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긁기 시작하자 머리카락과 함께 두피가 떨어져 나갔다.
보기에도 끔찍한 소년의 모습의 MC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년은 MC가 있는 화장실 안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결국에 MC의 바로 눈앞까지 와서 문 틈새로 MC를 바라본다. 노릇하고 탁한 눈알. 살아있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눈알. 소년은 기분 나쁘게 웃더니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10cm 정도의 철사. 소년은 철사를 문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틈새로 들여다보는 MC의 눈알에 철사를 있는 힘껏 밀어넣었다. 철사 끝이 MC의 눈알을 뚫었다. 이상하게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히 이물질이 눈알을 통과한 느낌이 들었다. 소년이 기쁜 듯 웃고 있는데 갑자기 새까만 검은 장갑을 끼고 있는 거대한 손이 소년의 머리를 움켜쥐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노크 소리는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소년의 머리가 반으로 뜯겨져 나갔고 소년의 몸은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누군가가 바닥에 앉아서 소년의 시체를 먹기 시작했다. MC의 시선을 깨달았는지 입 한가득 소년의 시체를 쑤셔넣고 나머지 부분을 문틈에 빽빽히 붙이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젤리 같은 이물질. 거기서 MC의 기억은 끊어졌다. 다음날 아침 청소부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MC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MC의 눈에는 화장실 벽에서 튀어나온 철사가 박혀 있었다. 오른쪽 눈은 실명되었고 지금은 의안이 들어있다. 그날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소년과 검은색 롱코트의 정체를 알아냈다고 MC에게서 연락이 왔다. MC가 가르쳐준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이 공중 화장실 지붕 위에서 시체를 발견. 시신은 산산조각난 상태로 검은 비닐 봉지에 들어 있었고 죽은 지 상당 기간이 흐른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가 유기한 것으로 보고 사체 유기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정보에 따르면 시신은 수아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며 신원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